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중에도 전국의 응급실 운영기관 525곳이 평소처럼 24시간 진료합니다. 공공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261개소, 민간 의료기관도 평균 2,800여 개소가 매일 진료하는데 전화 129와 120번,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후천성 면역결핍증 에이즈는 언젠가부터 사람들의 큰 관심에서 벗어나 있지만 해마다 아프리카 어린이 10만 명씩이 에이즈로 숨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성인과 달리 치료를 받는 비율이 현격히 낮기 때문인데 유엔 아동기금은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어머니 자녀 사이 전염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면서 세계 약 판매 순위에도 지각 변동이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 순위는 하락하고 지난해 4위였던 미 MSD사의 면역 항암제 키투르다가 강력한 1위 후보로 떠올랐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피지 등 태평양 섬나라들이 일본 정부가 올해 봄이나 여름으로 예고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연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태평양 도서국 포럼은 오염수 방류가 어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오염수의 안전성을 규명하려면 더 많은 자료와 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6.25 전쟁 후 연료 부족으로 많은 나무가 베이면서 황무지로 변한 산을 녹색으로 되살리기 위해 시작된 국토 녹화 사업이 5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총 100억 그루를 심어 숲의 양이 15배 넘게 증가한 우리나라 산림복구의 현황을 사이언스투데이가 둘러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4명 중 1명은 기침, 피로감 등의 증상이 4주 이상 계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2년 국가건강조사를 활용한 코로나19 확진자 후유증 결과를 발표했는데 확진자의 24.7%는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증상이 4주 이상 지속했다고 답했습니다. 4주 이상 후유증이 생긴 경우는 여성이 30.7%로 남성보다 2배 가까이 많았고 주요 증상은 기침과 가래, 피로감, 인후통 순이었습니다. 특히 만 19세 이상 성인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접종 여부에 따른 후유증 경험률을 살펴본 결과 2차 이상 예방접종한 사람의 경험률은 30%로 비접종자 44.8%와 비교해서 3분의 1 정도 적었습니다. 전국의 응급실 운영기관 525곳이 설 연휴에도 평소처럼 24시간 진료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설 연휴에 문을 여는 병의원과 약국, 선별진료소 등 의료기관 정보를 전화 129와 120, 119번과 응급의료포털,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하며 보건소 등 공공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261개소, 병의원 등 민간 의료기관은 하루 평균 2,823개소가 명절 연휴에 진료합니다. 약국은 하루 평균 4,560개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는 각각 하루 평균 360개소와 40개소가 연휴 동안 문을 열 예정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휴 동안 응급진료 상황실을 운영하며 해당 의료기관들의 운영 상황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중국에서 온 단기 체류 외국인의 코로나19 양성률이 엿새째 한 자릿수를 유지했습니다. 18일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은 347명으로 이 가운데 5.8%인 20명이 PCR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코로나19 PCR 검사가 의무화된 지난 2일 이후 단기 체류 외국인의 누적 양성률은 12.7%입니다. 한편 18일 0시 기준 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63명 가운데 중국발 입국자는 36명으로 57.1%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에 반발한 백지 시위 참가자들이 하나둘 체포되고 있습니다. 섣부른 방역 완화로 감염자와 사망자가 속출한 것에 대한 책임까지 돌리려는 움직임도 엿보이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연말 베이징 시내 한복판에서 벌어졌던 제로 코로나 반대 시위. 당시 거리에서 백지를 들었던 이 여성은 경찰에 체포될 걸 직감하고 이런 영상을 남겨두었습니다. 也就是说，当大家看到这段视频时，我已经被警察带走了。 지난해 11월 30일
친구 5명과 경찰에 불려가 24시간 교육을 받은 뒤 풀려났는데 12월 18일부터 경찰이 다시 친구들을 하나둘 붙잡아갔다고 말했습니다. 他们在拘捕令上被要求签名时，罪名栏是空白的。警方也拒绝告知他们的关押地点、时间和罪名。 실제 이 여성도 지난달 24일 이후 연락이 끊긴 걸로 전해졌습니다. 这一场报复是为了什么？为什么要用我们这些普通青年的人生作为代价？我们不想凭空被消失。 중국 인권 문제를 추적해온 웹사이트는 백지 시위 참가자 100명 이상이 구금됐다고 추정했습니다. 중국 인터넷에선 관련 내용을 검색할 수 없도록 차단된 상태입니다. 섣부른 방역 완화를 비난한 SNS 계정 1120개도 닫아버렸습니다. 남아있는 건 백지 시위를 비난하는 글입니다. 코로나19 확산과 사망자 급증의 원인을 봉쇄 해제를 요구한 백지 시위 탓으로 돌리는 겁니다. 不光是老人，连年轻人也可能成为他们咬舌的对象。现在有很多人已经开始埋怨、抱怨放开派了。 전격적인 방역 완화 결정에 백지 시위가 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시사하는 관영 매체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정권 퇴진 구호까지 외쳤던 백지 시위대를 그냥 둘 수 없는 공안 당국. 최근 감염 확산과 사망자 급증의 책임을 돌리려는 의도도 엿보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 정부가 올 봄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관리하면서 실내 마스크 착용도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사히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올 봄부터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과 같은 수준의 감염병으로 법정 분류를 바꿀 방침을 굳혔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후생노동성은 현재 5단계로 되어 있는 감염병 구분에서 메르스 등과 함께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이나 풍진 등과 같이 가장 낮은 단계로 낮출 계획입니다. 또 실내 마스크 착용도 증상이 있거나 고령자 등 예방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할 방침입니다. 해마다 아프리카에 사는 어린이 10만 명이 에이즈에 걸려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는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지역 성인 감염자 가운데 76%가 치료를 받고 있지만 어린이 환자는 절반만 치료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에이즈로 목숨을 잃은 어린이는 9만 9천 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엔 아동기금은 아동의 에이즈 감염을 줄이려면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어머니 자녀 사이 전염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증 여드름약 이세트레티노인을 복용할 때는 꼭 피임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신 중 복용하면 태아 기형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중증 여드름 치료제 이소트레티노인 등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의 용기 포장의 주의 문구를 기재 강조하는 임신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레티노이드계 의약품은 중증 여드름 치료제인 이소트레티노인과 손 습진 치료제인 알리트레티노인, 건선 치료제인 아시트레틴 등입니다. 식약처는 제품 용기 포장에 제품 사용 전후 일정 기간 피임 필수 등 주의 문구를 기재 강조하도록 하고 처방병의원에 안전 사용 포스터를 배포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은 어떤 약일까요?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팔린 의약품은 바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인데요. 코로나19 국면이 안정세로 접어들면서 올해는 약 판매 지각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아 지난 2021년 약 45조 8천억 원, 전 세계 판매고 1위를 기록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지난해에도 3분기까지 32조 9천억 원으로 매출 1위를 지키며 2년 연속 판매 1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이 주춤하면서 1위 자리를 내줄 것으로 보입니다. 강력한 1위 후보는 미국 MSD의 면역항암제 키트루다로 올해 약 29조 5천억 원의 매출이 예상됩니다. 면역항암제는 인체 내 면역세포에 암세포 공격을 억제하는 기전을 풀어 암세포를 공격하는 방식의 항암제로 지난 2015년 이 치료제로 치료를 받은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암 완치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적인 이목을 끌었습니다. 머크의 키트루다라고 하는 면역 항암제가 있습니다. 그 면역 항암제가 지금 18개 암 중에 38개 적응증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게 적응증을 확대하면서 시장을 급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3분기까지 1위였던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은 올해 2위로 전망되며 2위였던 화이자의 코로나 치료제 팍스로비드는 4위로 예상됩니다. 3위였던 에비브의 류마티즘 관절염 치료제 휴미라는 올해도 3위를 차지할 것으로 관측되며 4위였던 MSD의 키트루다는 올해 1위로 올라설 전망입니다. 또 5위였던 모더나 백신은 올해 9위로 하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역항암제와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 등 최근 바이오의약품을 주도하는 항체 치료제가 당분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코로나19 감소세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위중증 환자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점도 곧 결정될 예정인데요. 네, 가천대 의대 엄중식 교수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꾸준히 감소하는 가운데 그동안 500명대로 유지됐던 위중증 환자도 400명대로 내려왔습니다. 현재 상황 진단부터 해주시죠. 네, 최근에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수를 보면은 2주 내지 3주 전에 이번 7차 유행의 정점 구간이 이제 확실히 지나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지난주부터 재생산 지수가 1.0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을 했고 가장 최근에 재생산 지수를 보면 0.7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아주 특별한 그 계기가 없는 한은 계속해서 환자가 감소를 하는 그런 경향으로 추이가 이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감소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곧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시점도 결정됩니다. 현재 실내 마스크 조정 평가 지표 4가지 가운데 3가지가 달성된 상태인데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언제부터 해제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예, 당초에 정부가 얘기했던 4가지 지표 중에 3가지는 사실상 그 한 개의 그 카테고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유행 규모가 줄면 위중증 환자나 또 병상 가동률이 충분히 호전이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한 가지 좀 이제 아쉬운 점은 고위험군에서의 백신 접종률이 예상보다 여전히 낮은 상황인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마련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 그렇지만 실제 해제하는 시점은 지금 그 인플루엔자를 비롯한 호흡기 감염증도 여전히 상당히 많은 환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인플루엔자가 지난주부터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 상황이라서 이런 다른 호흡기 감염 질환의 유행 양상 그리고 지금은 뭐 입국 제한으로 막고 있지만 이후 중국에서의 유행 양상을 보고 결정을 하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네. 결정대로라면은 2월 초중순 이후에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순으로 가는 게 좀 편안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2월 초중순 정도가 적절하다고 보신다는 의견인데요. 자, 이번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은 2단계 중에 1단계인데 대중교통과 요양시설 그리고 병원 등에서는 그대로 마스크를 쓰기로 했습니다. 대중교통이 포함된 것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는데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의무화 꼭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퇴근을 해보신 분들은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이 출퇴근의 그 정점이 되는 시간대를 보면은 개인 간의 거리를 전혀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네. 거의 꽉 밀집이 돼서 이 등과 가슴을 맞대고 이용을 해야 될 정도로 가깝게 밀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는데요. 이런 그 공간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연히 유행이 다시 커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요. 네. 그렇지 않은 대중교통이라고 하더라도 2시간, 3시간 이상 장시간 창을 열어 환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서
이 전파가 코로나19 전파가 충분히 가능해지기 때문에 대중교통 마스크 의무화는 유지가 되는 게 바람직하고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도 대중교통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상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가 의무화된 뒤에 양성률이 크게 줄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를 앞두고 수십여 명의 인구 이동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게 국내 유행의 변수로 작용할 위험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이제 춘절 연휴 기간에서 주로 도심지 위주로 유행했던 코로나19의 유행이 지방으로, 농촌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이런 과정에서 춘절 연휴 이후에 한 2 내지 4주 정도 중국의 그 코로나19 유행에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우리가 국내 입국자를 입국 제한 자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춘절 연휴가 지나더라도 이 입국 제한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네. 국내 유행에 직접적인 그 변수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입국 제한 조치를 워낙 1월 말까지 유지하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1월 말 이후에 입국 제한을 혹시 중단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네. 춘절 이후에 유행이 커졌을 때의 부담을 다시 우리가 껴안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입국 제한과 같은 방역 조치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XBB 1.5의 국내 확인 사례가 계속 늘고 있는데요. 오미크론 하위 변이 중에 전파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미국에서는 조만간 우세종이 될 거라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확산 우려는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예, XBB 1.5는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상 우세종이 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지역과는 입국 제한과 같은 그 강력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XBB 1.5를 갖고 있는 환자가 언제든지 유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런 유입이 계속해서 많아지다 보면 지역 사회에서 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아직은 그럴 우려를 할 정도의 유입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 이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에서 XBB 1.5의 확인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면 2월 중하순 이후에 새로운 유행의 계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좀 그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눈에 띄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임신 중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임신부의 사망 위험이 7배로 커진다는 결과였습니다. 또 신생아는 중환자실에 갈 위험과 조산 위험 또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임신부가 주의할 점을 짚어주시죠. 예, 이 임산부의 그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그 위험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계속 나왔던 그 결과들이고 네. 우리나라에서도 일부 그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임신 중에 감염이 됐을 때 조산이나 사산이 발생하는 것을 실제 목격하기도 했었고요. 결국 임신을 예정하거나 또는 임신 상태라면은 코로나19 유행이 다소 이제 주춤한 그런 상황이지만 백신 접종을 하는 것만큼 가장 효과적인 예방법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임산부의 감염으로 인해서 임산부가 사망하거나 조산 사산이 증가하는 걸 막는 것은 백신이다. 이 점을 좀 꼭 기억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지금 백신 접종을 강조해 주셨는데 정부가 생후 6개월에서 4세를 대상으로 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들여왔습니다. 백신 활용 여부와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백신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어린 아이들도 백신을 맞아야 할까요? 예, 사실 백신 자체의 그 부작용, 특히 영유아에 대한 부작용은 굉장히 그 낮은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우려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유아 중에서도 코로나19의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질병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영유아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반적으로 백신에 대한 이제 어떤 거부감, 부정적인 인식들이 특히 이제 아이를 가진 그 부모님들에게 상당히 그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 어린이에서의 백신 접종이
충분히 잘 진행되지 않은 점을 고려를 하면 이 영유아의 경우에도 반드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고위험 요소를 가진 경우가 아니라면 접종률이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 영유아뿐 아니라 성인들의 백신 필요성에도 반신반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백신 접종이 왜 중요하면서 또 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최근에 나온 결과를 보면은 그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고령층일수록 재감염이 될수록, 그러니까 코로나19에 한 번 감염이 되고 두 번째 감염, 세 번째 감염이 될수록 치명률이 상당히 더 크게 올라간다라는 그 연구 결과를 우리나라 질병관리청도 발표를 했고 미국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재감염이 됐을 때 올라가는 사망률 또는 중환자로 진행할 가능성을 낮춰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백신 접종이 되겠습니다. 백신 접종을 고위험군에서 반복적으로 하면 입원을 해야 되는 확률이나 중환자로 진행될 확률 그리고 사망률이 모두 10분의 1 이하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네. 이 점을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들이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우리가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다고 판단한 배경에는 높은 면역력이 있는 건데 면역력이 약한 분들은 백신 접종이 꼭 필요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브리핑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는 책을 휴대폰에서 클릭하면 책장 칸이 스스로 움직여 책의 위치를 알려주고 높은 곳에 있는 책을 꺼낼 수 있게 의자가 다가오는 등 로보틱 도서관 시스템이 개발됐습니다. 캐스트 지능 로봇 연구단 곽소나 박사팀은 사용자의 상황과 행동 맥락을 파악해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로보틱 도서관 시스템 콜레봇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스템은 사용자의 스마트폰과 출입문, 로보틱 책장과 의자 등이 서로 연결된 상태로 원하는 책을 검색하면 책장 선반이 저절로 밖으로 나오고 사용자의 키와 책장 높이에 따라 올라갈 수 있도록 의자가 가까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개발한 시스템은 지난해 12월에 열린 국제 소셜 로봇 학술대회 로봇 디자인 대회에 출품돼서 하드웨어, 디자인, 인터페이스 부문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심각한 다중적 위기에 처한 세계 현실을 지적하고 기후위기 대응에서부터 구체적이고 투명한 탄소 중립 계획을 각국이 제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현지 시간 18일 다보스 포럼 특별 연설을 통해 세계는 최고 강도 5급 허리케인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구테우스 총장은 현재의 위기 국면을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표현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각국의 미온적 태도를 강도 높게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우리는 지구온난화의 싸움에서 지고 있다면서 기후변화는 인류가 당면한 실존적 도전이지만 지구 온도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겠다는 국제사회의 약속은 연기 속으로 사라지고 2.8도 상승을 향해 돌진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태평양 섬나라들이 일본 정부가 올해 봄이나 여름으로 예고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해양 방류가 물고기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방류 연기를 촉구하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 보도했습니다. 태평양 17개 섬나라로 구성되어 있는 태평양 도서국 포럼 PIF는 원전 오염수 방류가 태평양 섬나라들의 경제 기반이자 전 세계 참치의 주요 공급처인 어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습니다. 헬리푸나 PIF 사무총장은 이날 피지에서 연 회의에서 모든 당사자가 안전하다고 인정할 때까지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는 6.25 전쟁 후 황무지로 변한 산을 되살리기 위한 국토 녹화 사업이 시작된 지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민둥산에서 완벽한 녹색 숲으로 변한 기적 같은 치산 녹화 과정을 김진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무 하나 찾아보기 힘든 불모지. 전쟁 후 연료 부족에 시달리면서 산의 나무는 하나둘 사라져갔습니다. 비를 머금고 잡아줄 나무가 없어지자 여름철 수해가 잦아지며 삶은 더 팍팍해졌습니다. 1973년 숲을 되살리기 위한 치산 녹화 계획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전국적으로 민둥산을 찾아 나무를 대규모로 심었습니다. 적박한 땅에서 빨리 자라는 포퓰러와 아카시나무, 오래 길러야 하지만 가치가 높은 낙엽송 잣나무, 그리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나무를 심었습니다. 50년 동안 총 100억 그루 나무를 심은 지금
헥타르당 11세제곱미터에 불과하던 나무의 양은 165세제곱미터로 15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황폐된 산지의 50%를 완전히 복구하였고 나무에 부피인 인목 축적을 29배나 증가시켰습니다. 한강의 기적에 이어 녹색의 기적으로 불리는 한국의 숲. 50년간 잘 가꿔온 이 푸르고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을 임업인과 국민들께서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산림 르네상스 시대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50년 동안 묵묵히 심고 가꿔온 숲이 앞으로의 50년은 경제적 혜택과 치유의 공간을 베푸는 숲으로 탈바꿈할 전망입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취업난 등 극심한 경쟁을 견디지 못하고 고립 생활을 택한 청년이 서울에서만 13만 명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소 6달 넘게 세상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도 3만 명이 넘습니다. 고립, 은둔 청년들의 실태를 차유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8살 김모 씨는 대학 졸업 후 제대로 된 직업 없이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그러다가 통풍이 발병해 일하는 것마저도 쉽지 않게 됐습니다.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김 씨는 20대 초반부터 6년 가까이 거의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건강상 이유로 취업이 좀 힘들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한창 나 24살 때 발병했으니까 가족들한테 좀 실망감도 많이 느끼고 또 제 자신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실망감도 느끼고 해가지고 방 안에서 틀어박힌 것도 많았습니다. 고립 생활을 하는 청년이 서울에만 13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 청년 20명 가운데 1명꼴로 주변에 도움을 구할 사람이 없거나 사람들과 교류를 거의 안 하고 사는 겁니다. 또 이들 10명 가운데 4명은 이런 생활을 5년 넘게 지속했습니다. 최소 6달 넘게 집 밖으로 거의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도 3만 명이 넘습니다. 청년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이유로 실직과 취업의 어려움과 심리 정신적 고통을 꼽았습니다. 쉽게 말해 극심한 취업난 속에 현실은 녹록지 않은 데다 과도한 경쟁과 반복되는 실패, 끊임없는 비교 속 자존감이 추락한 상황에서 차라리 세상과의 단절을 택했다는 겁니다. 이런 대학은 가야 되고 이때는 학교를 가야 되고 결혼을 해야 되고 이제 이런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들에 자기가 부합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할 때에는 자존감이나 위축감이 너무 드는 거예요. 고립 청년 20% 가까이가 정신건강 관련 약물을 복용한다고 말한 만큼 고립 생활은 우울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운동 생활을 이제 횟수로는 이제 3-4번이 4번 정도 됐을 거고 이제 최장 기간은 한 4개월에서 5개월. 너무 방 안에만 있으니까 우울감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상황이 심각한데도 이번이 전국 첫 실태조사인 만큼 정부 차원의 실태 파악과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서울시는 우선 이번 조사를 토대로 고립 청년들을 위한 상담 시스템과 전문 센터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점차 꺾이고 있음을 시사하는 지표가 또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최근 9개월간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김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해 12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전년 동월보다 6.2%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11월 상승폭 7.3%에서 1%포인트 이상 낮아져 최근 9개월간 최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특히 전월 대비로는 0.5% 떨어져 팬데믹 초기인 2020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통상 도매 물가인 생산자 물가가 소매 물가인 소비자 물가의 선행 지표란 점에서 미국 물가가 안정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에너지 물가 지수가 7.9%, 식료품 물가 지수가 1.2% 각각 하락해 전반적인 물가 하락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변동폭이 큰 에너지 물가가 올해 들어 다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하락 추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이처럼 물가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다음 달 초 올해 첫 연준회의에서 0.25%포인트로 금리 인상을 한 뒤 올해 안에 금리 인하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거란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We think inflation ends the year actually with a 2% handle, and we think that by the end of the year that the Fed will actually be cutting interest rates. 하지만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해 긴축 우려를 높였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격리 중이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2월 FOMC 회의 참가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되다시피 했던 농업인 영농교육이 3년 만에 재개됐습니다. 이번 영농교육은 농민들의 관심이 많은 스마트팜 등 신기술 관련 교육이 주를 이룹니다. 김학무 기자입니다. 딸기가 먹음직스럽게 익어가는 비닐하우스. 농장주는 5년 전 귀농할 때 영농교육에서 배운 스마트팜 기술을 활용해 국산 딸기 설향을 재배합니다. 첫 해 딸기 생산량은 평당 15kg. 지난해에는 17kg을 수확했는데 이는 국내 딸기 재배 농가의 평균 생산량보다 2배가 넘는 양입니다. 스마트팜을 하게 되면 농장에 대한 모든 데이터가 쌓이게 되어 있어요. 이 되어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멘토님들한테 직접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약 한 1.3배에서 1.5배 정도의 수확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 씨가 스마트팜 기술을 배웠던 영농교육이 다시 대면 방식으로 시작됐습니다. 올해의 주된 교육은 스마트팜 기술을 비롯해 농산물 가공 기술과 경영 전략, 농약 안전 사용 관련 교육 등입니다. 이에 더해 곤충과 병해충, 기상재해 과정을 신설했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연구 개발한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품종 정보를 영농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정보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니 딸기 수확이 한창인 곳에서는 낮이 아닌 저녁에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딸기는 배우면 배울수록 모르는 게 너무 많고 그러기 때문에 항상 교육이 있을 때 배우러 오는 게 도움이 됩니다. 전국 156개 농업기술센터에서 20만 명의 농업인이 참여하는 올해 영농교육. 3년 만에 다시 시작한 만큼 참여 열기가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YTN 김학무입니다. So today we're at the site of the first two-story 3D printed house in the US. And as you can see in my back, we're actually at the section where we first completed the two-story section in the back of the house. This will be, the project is a hybrid system that leverages 3D printing concrete and also wood frame construction. In the designing of this house, we not only think about the general floor plans, but we also design the actual print path, like how the printer will print, where it starts and where it stops. So basically this works very similar to the small plastic desktop 3D printers with two major differences. The first one is the size, of course. This printer can be expanded and contracted to print whatever project size you need to achieve. And second is the material. We are printing here with concrete, which is a completely different material than plastic. But in general, it is a much faster construction process, and it also requires only 4 to 5 people crew on site to print a whole house. And so you can see that on site we have currently 5 people.
One of the benefits is also it takes a lot of the heavy lifting, the labor out of the human, and where the printer is doing the heavy lifting. 원자력에 대한 인식과 정책 방향은 정권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지만 원자력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지되어야 할 텐데요. 그래서 원자력과 방사선 안전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합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국내 원자력 안전과 규제를 담당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유곡희 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윤석열 대통령 UAE 국빈 방문 시에 위원장님께서도 함께 가셨고요. 네, 그리고 현지의 원자력 규제기관인 연방원자력규제청과 행정약정을 체결하는 성과를 내셨는데요. 구체적인 내용 설명해 주시죠. 예, 원자력 물품하고 이 장비들을 수출을 하려면 정부 차원에서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보장이 필요합니다. 네. 그동안에는 양국의 외교당국이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보장하는 문서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절차를 거쳤거든요. 근데 이번에 보시다시피 이제 국빈 방문이 이루어지고 우리나라와 UAE 간이 거의 형제의 나라로 지금 인식되는 정도로 신뢰가 굉장히 많이 쌓였기 때문에 네. 외교 당국과 처리되는 절차를 생략을 하고 양국의 규제기관이 직접 그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는 그런 약정을 이제 제가 서명을 하고 왔고요. 네. 저희가 이런 그 약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바라카 원전을 포함해서 원자력 관련된 수출이 이루어질 건데 최대한 한 6개월 정도는 절차를 좀 간소화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외교 당국에서 나아가서 규제 당국 간 행정 약정의 체결의 의미가 수출 허가 기간 단축이라고 말씀을 해주신 건데요. 지금 현 정부에서 원전 수출을 강력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원안위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예, 이 원전 수출이 사실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힘을 좀 보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수출 대상국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규제와 관련된 부분을 적극 지원하려고 계획을 좀 하고 있는데요. 맞춤형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원전 수출이 된 UAE 같은 나라에는 원전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돼야 되니까 저희들 운전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협력을 또 확대를 좀 해나가고 최근에는 체코나 폴란드와 같이 한창 수출이 또 논의 중인 나라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은 체코 같은 경우는 지금 20년 만에 원전을 좀 건설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규제기관에서도 필요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규제기관 간에 협력을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폴란드는 상업적인 원전을 처음으로 도입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상업 원전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에 대한 규제 시스템이 좀 마련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지원한달지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맞춤형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동남아나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장기적으로도 잠재국으로 저희들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나라들은 당장 필요한 게 규제를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인력을 키울 수 있게 저희가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장기적으로 기반도 좀 쌓아놓겠다 이런 계획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확실한 사전 사후 서비스까지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이렇게 맞습니다.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정부가 국내 원자력 생태계 복원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이라도 안전성이 괜찮다면 계속 운영하기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4월에 설계 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2호기가 첫 사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리 2호기는 작년 4월 달에 우리 원안위로 계속 운전과 관련된 서류가 신청이 됐습니다. 주기적 안전성 평가 보고서라고 저희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 서류는 법령상에 무엇을 담아라 하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제대로 담겼는지 그걸 저희가 이제 서류 적합성 검토라고 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맞추고 본 심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계속 운전은 저희가 운영 허가에 준하게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쭉 운영을 해왔지만 계속 운전과 관련된 안전성에 대한 기준을 최신 기준으로 저희들이 적용을 해요. 그래서 최신 기준에 맞게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계속 운전 여부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원안위가 계속 운전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현재 개정된 원자력 안전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네, 계속 운전을 저희들이 아까도 잠깐 신청을 한 걸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에는 설계 수명이 끝나는 시점에서 2년 전까지 제출을 하게 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 안전성 평가라고 하는 거는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조치인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설비 교체라든가 개선 사항이 자꾸 늦게 적용이 돼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당겼습니다. 그래서 설계 수명이 끝나기 10년 전부터 5년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변경을 했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사업자들, 그러니까 주로 이제 한 손이 되겠는데 계속 운전 신청을 적어도 5년 전에는 신청을 할 테니까 우리도 충분한 심사를 할 수가 있고 또 현장에도 안전과 관련된 조치는 바로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일각에서 지금 이제 우려를 하는 부분은 그러면 5년 동안의 기준이 바뀔 텐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말씀도 하시는데 이미 저희가 그걸 고려해서 설계 수명 시점이 되면 바뀐 기준만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유효성 확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다시 검토해서 그 부분만은 최신 기준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용을 하도록 제도를 개선을 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고치고 보완할 시간이 그동안은 없었는데 여기에 여유를 좀 줬다라는 게 핵심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그리고 원전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사용 후 핵연료 저장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관련해서 원안위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그 사용 후 핵연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규제기관인 원안위에서도 그 부분의 역할을 다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원안위는 사용 후 핵연료를 저장하고 처분하는 데 있어서의 안전 관리를 기준과 법령을 마련해야 되는 그런 역할들을 이제 수행을 해야 되는데요. 저장과 관련돼서는 저희들이 법령상에 기준을 이미 마련을 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저장할지에 대한 연구 개발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저희들이 공유를 하면서 그거에 따른 각종 규제 기준과 심사 지침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고 처분과 관련해서도 조금은 디테일한 기술 기준들을 저희들이 공동으로 개발해서 만들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는 사용 해결료에 대한 문제가 어떤 규제 차원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미리 법령과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절차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월성원전 내 방사능 오염수 누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난해 이런 사실이 좀 뒤늦게 알려졌잖아요. 지금까지 월성원전 3중 수소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항은 무엇이며 언제쯤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예, 월성원전 부지 내에서 이제 3중 수소가 이제 발견이 돼서 21년 3월이죠. 그때부터 저희들이 좀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조사를 하겠다는 차원에서 민간에 계신 전문가분들을 이제 다 좀 부탁을 좀 드려서 그분들이 조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들이 각종 국내 유수 학회에 부탁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지질학회, 콘크리트학회, 기계학회 이런 학회에서 엄선해 주신 분들이 지금 현장 조사를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 한 2차례 발표를 하셨고요. 그동안의 발표 내용은 검출된 삼중수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리고 어떤 경로로 흘러가고 있을까 하는 부분에 이제 중점을 둬서 발표를 좀 해주셨고요. 지금 현재로는 과연 이런 것들이 부지 밖으로 나갔는지 유출이 됐는지 하는 부분에 초점을 좀 맞춰서 조사를 좀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한 3월 정도면 좀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이 조사 과정들은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떤 부분을 조사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민간조사단 차원의 회의가 있으면 그 회의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경우에는 저희들 그 홈페이지에 원자력 안전정보공개센터라고 하는 란이 있어서 거길 들어가시면 진행 상황을
자세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위원장님 그 원전 부지 바깥으로 어떤 유의미한 유출이 있었다거나 그런 거는 결과가 좀 나온 게 지난번 2차 발표에서 네. 아직까지는 유의미한 유출을 확인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 예.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원안위 관련 업무 중에서 많은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마 후쿠시마 오염수 그 방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지금 올해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 원안위는 어떻게 대응할 계획입니까? 예, 이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런 철칙을 가지고 범정부에서 총력 대응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각 네. 부처가 갖고 있는 역할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원안위에서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과연 우리의 해양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철저하게 감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이런 감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는데요. 올해는 작년보다 6군데를 좀 확대해서 총 40군데에 저희들이 정점을 만들어서 거기에 각종 시료를 채취를 해서 분석을 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나가는 네. 방식으로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제 원자력 기구도 검증단을 꾸려서 이 오염수 검증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이 검증단에 참여하고 있죠? 예, 당연합니다. 저희도 지금 그 인접국의 한 국가로서 IAEA가 하고 있는 객관적인 검증에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또 IAEA 쪽에서 일본의 오염수와 관련된 시료 분석이나 이런 검증 절차도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핵종 분석과 관련된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IAEA가 우리 쪽에 위탁해서 의뢰한 분석 그 시료도 있습니다. 네. 그 시료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분석을 해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IAEA가 계속적으로 시료 분석을 해나갈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그 검증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자, 위원장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데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신규 원전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에 신한울 1호기가 상업 운전에 돌입했는데 이 쌍둥이 원전인 신한울 2호기도 지금 운영 허가를 받을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쌍둥이 원전이라고 하는 건 1호기, 2호기가 설계상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서류상으로는 확인이 됐고 다만 신한울 1호기가 시운전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현장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이 있어요. 이런 문제점들이 2호기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 그걸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자력 안전 전문위원회라고 네. 전문가 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지금 검토를 조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기관인 만큼 앞으로도 꼼꼼한 안전장치와 규제 마련으로 국민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자력 안전위원회 유국휘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이 내쉬는 숨을 분석해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고려대 정성용 교수팀은 팔라듐 촉매와 다공성 산화 주석을 이용해 호기에 섞인 미량의 수소 기체를 검출하는 센서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호기에는 수소와 아세톤 등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생체 지표가 극미량 존재한다며 개발된 센서는 호기 속 수소 가스를 4초 만에 검출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조기 진단에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분자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현미경을 기존의 10분의 1 가격으로 제작했습니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는 1천조분의 1초 간격으로 분자의 움직임을 포착하는 펜토초 레이저에 반도체 발광 소자를 적용해서 치료 속 특정 분자를 볼 수 있는 현미경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시중의 펜토초 레이저 현미경은 10억 원대이지만 개발된 현미경은 1억 원 내외이고 해상도도 4배 우수한 데다 크기는 절반 이하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번 기술을 활용하면 염색 등의 후처리 없이 조직 속 암 인자를 신속하게 찾아낼 수 있어서 암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말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디지털 인재 양성 부문에 지난해보다 약 500억 원 늘어난 4,537억 원을 투자합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인재를 연간 5만 2천 명 양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민관 디지털 인재 양성에 협력 구심점으로 출범한 디지털 인재 얼라이언스의 활동을 본격화하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인재 양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 인공지능 반도체 대학원을 신설하는 등 석박사 양성을 확대하고
초중 등 인공지능 선도 학교의 정보교사 확충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립중앙과학관이 설 연휴인 오는 21일부터 24일 전시관을 무료로 개방하고 민속놀이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다만 설 당일에는 문을 닫습니다. 과학관은 제기차기, 윷놀이, 투어 등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 민속놀이 미션을 진행하고 미션에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과학 키트를 제공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나흘간의 설 연휴가 시작되는데요. 연휴 동안 갑자기 몸이 아프면 병원과 약국이 대부분 문을 닫아 난감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휴 기간 응급 상황이 발생했다면 129, 119, 120에 전화하거나 응급 의료 포털 앱 등을 통해서 문 여는 병원과 약국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